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경매를 공부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하고 이런 이유로 해서 경매 물건 중에서 법정지상권이라는 말만 나오면 그냥 패스해버리는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필자의 방송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필자는 경매와 관련한 다수 책자를 집필하였습니다. 최근에는 경매의 블루칩이라고 하는 맹주와 법정지상권, 공유지분 경매에 대하여 독자들이 편하고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만화책으로 출판을 하였습니다. 또한 필자는 현재 의정부에서 세형 경매학원을 운영하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만화로 배우는 부동산 등기 책자에 대한 원고를 완성하여 현재 만화가가 열심히 그리고 있습니다. 금년도 12월 중에는 출판이 될 예정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경매 물건을 보면서 유치권과 법정지상권이란 물건이 나타나면은 유치권은 웬만큼 적응이 되어서 경매에 참여하지만은 법정지상권은 아직도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경매 강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질문을 합니다. 유치권이 어렵습니까? 아니면 법정지상권이 어렵습니까? 라고 말이죠. 이런 질문을 하면은 필자가 반대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것이 더 어렵냐고 말이죠. 그럼 대다수 사람들이 법정지상권이 더 어렵다고 하고 그 이유를 물으면은 유치권은 가짜가 많아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유치권이나 법정지상권이 있는 물건을 경락받고자 한다면은 조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경매 물건에 대하여 등기 이전을 하는 경우 은행에서 경락 잔금 대출을 받고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그 낙찰 금액의 80%까지 경락 잔금 대출을 해줍니다. 그러나 낙찰 받은 물건에 유치권이나 법정지상권이 있다는 말이 나오면 은행에서는 유치권자나 법정지상권자의 포기각서를 제출하면 경락 잔금 대출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치권자나 법정지상권자가 포기각서를 써줄 리가 없고 이로 인하여 잔금을 납입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치권이나 법정지상권이 있는 물건은 잔금 납입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세워놓고 경매에 입찰을 해야 합니다. 필자가 기회가 된다면 이런 물건의 경락 잔금 대출에 대해서도 방송을 하겠습니다. 자, 법정지상권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은 법으로 정한 지상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즉, 나무 토지에 건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학생인 사람들은 이런 법적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공부를 해야 하지만은 학생이 아닌 일반인, 즉 경매에 참여할 목적으로 법정지상권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복잡한 학문적인 내용보다는 실전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또한 필자의 강의는 대법원 판례 등 모든 것을 망라하여 강의를 하지만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복잡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방 포기를 하시기 때문에 필자가 그런 내용을 강의에 녹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편하게 방송을 들으시면 될 겁니다. 자, 필자는 몇 년 전에 부동산 경매 대법원 판례집이라는 책을 집필했는데 이 책자는 1963년도부터 2014년까지 대법원 판례 중 경매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담은 책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대법원 판례는 중요한 이정표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판례를 공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필자는 방송을 하면서 판례도 여러분들이 편하게 들을 수 있도록 쉽게 풀어서 설명할 계획입니다. 자, 이제 법정지상권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은 딱딱한 내용이 될 수 있으나 이해가 곤란하면 그냥 넘어가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시간에 방송할 법정지상권 분석 방법만 잘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먼저 법정지상권은 협의의 법정지상권과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협의의 법정지상권은 성립 근거가 법으로 명문화된 것을 말합니다. 다른 한 가지는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입니다. 이는 성립 근거가 법으로 명문화되지는 않았지만은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개개의 내용을 법으로 모두 정해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간수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 협의의 법정지상권과 관련한, 즉 법조항으로 정해놓은 법정지상권과 관련한 내용은 민법의 2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하나, 임목에 관한 법률에 하나, 합계 4개 항의 조문이 있습니다. 여기서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을 보면은 저당무르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물건이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재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고 하였고, 제305조를 보면은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할 때에는 그 대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인은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재료는 당사자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는 토지와 그 이외의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경우 그 토지나 건물에만 가등기 담보가 설정되었다가 본등기가 행해진 경우는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그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한 것으로 본다고 하였고, 임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보면은 임목의 경매나 그 밖의 사유로 토지와 그 임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는 경우는 토지 소유자는 임목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을 한 것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 법정지상권을 인정하고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일반 수목에 대해서도 법정지상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 물건을 보다가 좋은 수목이 많이 있는 경우 오히려 입찰하기를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는 경우는 그 임목이 등기된 임목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주변에서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등기된 임목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필자가 예전에 부동산 등기 책자를 집필하면서 임목 등기 사례를 찾아보려고 했지만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임목이 나오면은 거의 등기되지 않은 임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법정지상권을 논할 여지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자, 그 모든 경매 책자를 보면은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협의, 즉 법으로 정한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은 첫째,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해야 하고, 둘째,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한쪽 또는 양쪽 모두에 저당권이 설정되어야 하고, 셋째, 경매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각각 달라져야 하고, 넷째,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을 것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와는 달리 간수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으로는 첫째, 토지와 건물이 처분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둘째,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가 처분되어 각각 소유자가 다르게 되고, 셋째, 당사자 사이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을 것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 모든 책자에서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을 말하고 있는데, 배우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아니면 실전 경매에서 이런 내용을 어떻게 적용하여 분석할 것인가가 도무지 어려울 뿐입니다. 자, 그래서 필자는 이런 법조항이나 성립 요건을 알지 못하더라도 분석이 가능한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법정지상권은 4단계의 분석 단계를 거치면 거의 100% 분석이 가능합니다. 필자는 유치권과 법정지상권 중에서 어느 물건을 분석하는 것이 편하다고 물어본다면 무조건 법정지상권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법정지상권은 필자가 사무실에 앉아서 거의 100%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반대로 유치권은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고, 현장 답사 및 낙찰 후 유치권자 소송을 해야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정지상권은 미리 정답을 알고 경매에 참여하기 때문에 낙찰 후에 지료 청구나 건물 철거 소송 등을 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법정지상권 분석의 단계는 4단계입니다. 이와 관련된 분석 단계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지상권을 분석하는 단계는 4단계라고 했는데, 1단계가 토지와 건물의 등기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 건물이 미등기나 무허가로 인하여 건물 등기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석하는 방법이 2단계입니다.
3단계는 세움터에서 확인하는 방법이고 마지막으로 4단계는 대출 당시 감정평가서로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법정지상권 분석의 4단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필자는 여러분들과 소통하기 위하여 평소에 여러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셨던 내용이나 방송을 해주었으면 하는 내용을 받아서 방송을 할 계획입니다. 방송을 원하시는 내용이나 주제를 올리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기 바라며 필자가 강의하고 있는 의정부 세영경매학원에 들리실 기회가 있다면 실제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언제든 환영합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